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장마가 대한민국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또 폭염이 시작됐는데 폭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인사가 요즘처럼 이렇게 두렵게, 무섭게 느껴진 적이 또 있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동안 잘해왔지 않습니까? 긴장의 끈 놓지 말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손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자주 잘 깨끗이 씻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오늘은 제1야당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지원 강원민방 김형기 서울지사장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8월 임시국회도 개원이 됐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화두는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겠죠? 예, 지금 3, 4월에 대구 코로나가 아주 확산이 돼서 네. 걱정을 하고 그 뒤에 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8월 12, 13일부터 다시 수도권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저희들도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런 확산 상태에서 8월 결산국회 또 9월 정기국회를 어떻게 할지 또 국회 방역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다들 걱정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하나 했더니 그때 또 장마가 50여일 왔죠. 장마 이제 그치나 했더니 또 코로나19가 또 오고 막 무덥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장마 그 수해복구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충주 단양, 그다음에 하동, 구례, 남원 이렇게 이제 다녀왔는데 저는 한 4일간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그래 했었는데 가서 막상 보니 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크고 처참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수해를 미리 막아야 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비를 해야지 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는 피해가 있고 난 뒤에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몇 배나 더 하다. 그리고 의식주 생계 대책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분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국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고 저희들 국회도 예산 배정이라든지 또 이런 데 훨씬 더 신속하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50여일이나 비가 와서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관제나 인재가 많이 겹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섬진강 수계의 경우는 작년에 물 관리 일원하라 그래서 말하자면 수질 관리는 환경부, 그다음에 수량이나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하다가 이것을 환경부로 이관을 한 댐 관리를 이관한 상태인데 이관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이 인계나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래서 홍수가 예상이 되면 예비 방류를 해서 댐을 비워야 비가 많이 올 때 댐에도 채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 홍수가 예상되고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지 않고 댐 저수량의 90% 이상을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댐이 넘칠 것 같으니까 일시에 방류를 엄청나게 해버린 겁니다. 미리 물을 서서히 이 홍수가 안 날 정도로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대단히 많았고 또 섬진강 같은 경우는 하동군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토사가 썰려와서 하천에 말하자면 이 강 한가운데 섬들이 여러 개가 생기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이래서 그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홍수가 난다고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하천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겹쳐서 피해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피해가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천재로 돌리기에는 우리 대비나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수해 현장 방문하시면서 직접 또 그 가서 뭐 작업도 하시면서 안타까움이 많으셨군요. 그랬습니다. 예. 예. 원내대표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100일 어떻게 회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 뭐 여러 가지 그 뉴스에서도 다뤄지곤 했는데 글쎄요, 이게 10년 같으셨습니까?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까? 100일이 정말 아득하게 먼 시간으로 느껴졌고요. 첫째 이제 우리 당내 문제, 그다음에 정부 여당과의 관계, 예. 이제 국민과의 관계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당 내부적으로는 비례한국당과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당사를 구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끼리 여러 차례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당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분열하고 하는 일은 없고 잘 뭉쳐져 있어서 당 안으로 볼 때는 100일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정부 여당과의 관계, 국회의 관계에서는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를 외치지만은 네. 176석의 힘 자랑을 자주 하는 바람에 협치는 되지 않고 네. 상임위원장도 모두 가져가는 어떤 이런 점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고 우리로서는 정말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한 100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는 마침 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거의 3년 10개월 만에 예, 추월한 것도 나오고 이래서 네.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하는 노력을 보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구나 네. 이런 것을 느낀 100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정부 여당과의 관계에서만 좀 잘 되면 네. 정부 여당이 협치와 상생을 하기만 하면 네. 우리 당으로서도 좋을 테고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 국민들도 안심하고 좋을 텐데 네.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좀 이 상생 협치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도 협치가 자신들이 일하는 데나 그다음에 국가적 난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 전환을 빨리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표님. 그러면 그 얘기 조금 연장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간 가장 힘들었던 일을 원구성 협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제외하고 7개 상위원장 몫을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받지는 않으셨죠. 그때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는 없으신 건가요?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슨 위원장을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7개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그냥 알아본 거고 민주당은 그걸 협상됐다고 자꾸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 위원장 7개 그다음에 그 국회 부의장이라도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당 운영에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많은 의원들이 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가고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를 상생 협치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닌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이 오히려 책임만 공유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받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받지 않은 건데 이번에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일부에서는 국토위원장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표시하는 경우도 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상생 협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만 상임위원장 구성에 변화가 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변화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까 이제 지지율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지지율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은 최근 여론조사, 그러니까 8월 2주차 때 여론조사에는 이제 통합당의 지지율이 그 어쨌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그 지지율 상승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첫째는 이게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야당은 많지만은 크게 따지면 민주당과 저희 이제 미래통합당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너무 국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 떠난 민심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에게 좀 온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느냐, 너무 못해서 올랐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쪽이 저희들이 잘한 것도 꽤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예전에는 삭발, 단식, 장외투쟁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투쟁이다.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외투쟁도 할 수 있지만은 국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저희들 당이 지금까지는 계파 갈등이 늘 있었고 그것이 밖으로 노출돼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 21대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저희들끼리 단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4번의 선거 참패에서 당이 지리멸렬했는데 그것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가 되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팀워크도 되고 환경도 되니까 그런 것들도 상승의 일부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것이 호남 지역에서의 상승세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치적으로는 올라가는데 네. 저희들이 제일 좋았을 때가 10%대 이상 지지율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갈수록 뭐 저희들도 조금 열심히 안 했지만은 지지율이 낮아져서 뭐 3%, 4% 이러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저희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호남에 계신 분들도 정의, 형평,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 이익에 어느 당이 노력하느냐 뭐 이런 것도 보실 것 같고 또 정치의 기본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도 가지고 설사 저희들이 좀 못하더라도 저 못하는데도 힘을 좀 실어줘야 견제 균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꼭 뭐 나와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원내대표님 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가셨고 예. 그다음에 또 세월호 예. 또 5.18 예. 다 참석하셨고 예.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부르셨어요. 예.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못 봤었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참 아쉽죠. 네. 이전 지도부가 5.18 민주화 법은 저희들이 집권하고 있던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광주 5.18 국립묘지도 그때 조성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국가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이 됐고 우리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5.18 행사에 참석은 했는데 참석하면 그 의의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예. 또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참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참석은 하고 물병을 맞는다든지 나쁜 네. 평가를 받으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무슨 획기적으로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어서 그동안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적극 지지층이라고 할까, 아, 이제 네. 극성 지지층도 의식을 한 네. 뭐 그런 거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하나인데 이제 지난 수요일이죠. 8월 19일 날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그 반응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무릎까지 꿇을 줄 사전에 좀 알고 계셨었던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광주 5.18에 관해서도 우리 당의 입장은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고 또 그간에 있었던 잘못된 행태에 관해서 사과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간혹 돌출적으로 또 폄훼하거나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앞에 했던 노력들이 다 무산되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 과정이 많았었죠.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징계도 하고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당 구성원들 모두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혹여라도 그런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꿇어 앉으시고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 아닙니까? 꿇어 앉으시고 한 그런 것들이 이 진정성 있게 광주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그 통합당은 가만히 있는데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절로 올라갔다. 뭐 그런 말씀도 아까 그런 예, 취지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100일 동안 난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나 이런 섭섭함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한 부분도 없지는 예,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 낮은 여론 지지를 받다가 올라간 마당에 우리가 잘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안 겸손한 것 같고 다만 우리도 노력한 것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 쪽에서 나온 평가가 네.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잘한 것보다는 예.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될 일을 점수를 까먹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점수 까먹는 일은 최소한 없으니까 예. 그것도 뭐 잘한 거라면 잘한 것인데 막상 이제 프레임 자체가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예. 민주당이 못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은 당 안에서 변화를 실제 느끼는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당이 많이 정비됐고 상임위 활동이나 정책 능력, 대안 제시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져서 민주당이 워낙 못한데 묻혀서 그렇지 저희들도 예.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사이익이 아니라 통합당의 정책 통해서 통합당의 어떤 색깔을 이제는 좀 드러내야 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는 소위 정비 기간이 끝났으니까 네네. 제가 의원들께 늘 요구하는 것이 상임위별로 팀워크를 갖추어서 정확한 팩트에 기해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발목 잡고 비판하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이 비합리성이나 그 법안이 가진 부작용을 정확하게 짚어주되 국민들이 볼 때 미래통합당이 내는 대안이 정말로 모든 국민에게 좋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비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걸 늘 강조하고 있고 일주일에 2차례 정도 각 상임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곳곳에서 이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정기국회가 되면 저희들 색깔이 드러날 걸로 보고 8월 결산도 지금까지는 국회 예산정책처나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이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고 결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지적해 놓으면 그걸 보고 회의할 때 지적만 했어요. 네. 이젠 그거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2019년 예산 집행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100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먼저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이것들을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의 깊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이 여당 했을 때 못지않게 국회를 주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다반사로 있을 것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다가가겠다. 예. 자, 그게 이제 바로 정책일 텐데. 예. 지금 10대 기본정책 개정안 발표를 하셨어요. 예. 이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요약해서 좀 알려주신다면. 예. 이제 저희들 보수 정당들은 지금까지 늘 외치는 이야기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라는 것이 이 고전적으로는 자유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뭐 이런 구조만 가지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진행돼서 말하자면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또 소득이 는 사람은 그런 융합이나 이런 데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난 소득을 가져가게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지금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그냥 국가가 시장 경제만 맡겨놓고 각자 능력대로 사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보수라는 게 어떤 가치를 끝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려운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자.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부작용이나 이런 걸 정리하고 하다 보면 앞으로는 기본소득 제도가 각국에 도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기각됐지만은 거절됐지만 그런 예가 있고 핀란드 같은 데도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다면 청년이면 청년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을 상대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복지를 더 강화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일부에서는 좌클릭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좌우라고 개념 지워놓으니까 그런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공동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저한의 보장을 국가가 해준다는 것은 실용적으로 봐야지 그것을 좌우 개념으로 봐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소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건강보험제도
그다음에 국민연금제도 이런 것들도 다 좌파적인 가치라고요. 그러나 그걸 지금 좌파적인 가치라고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대한민국 공동체 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보장, 이것을 우리가 책임져 나가자. 지금까지는 그것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변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좌클릭에 대한 질문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 예.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렇다면 그전에는 왜 보수가 통합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는 민심의 흐름, 시대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나 또 야당이 되었을 때도 너무 정치인들의 사고, 정치인들의 세계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결국 정치인의 존재 근거는 전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번영인데 우리는 너무 한쪽만 봤던 것이 아니냐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약간 좌클릭 때문에 분명히 중도층의 어떤 마음은 좀 얻었는데 우리 그 통합당의 기시 기반인 즉 열성 지지층 보수층들의 어떤 반발이다 이런 불만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그것은 달려? 우리 내부의 네네. 소통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건강보험을 잘못된 거라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여다봐도 재산 많이 가진 사람은 병원비를 많이 내야 되고 자기가 실제 그만큼 병원비를 안 지출해도 많이 부담하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집권에도 도움이 되고 당으로 볼 때 집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걸 떠나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최소한의 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네. 이것이 보수의 가치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 당명을 바꾸실 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 네.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3천 몇 건의 그래서 한 10,000건 정도 예, 왔다고. 넘었답니다. 오늘 예, 아침에 들으니까 예. 공고가 들어와서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아마 당명을 정하고 예. 저희들이 여의도의 당사를 16년 만에 구했는데 네. 아마 지금 입주자들이 나가는 시간이라든지 인테리어 하는 시간 이걸 거쳐서 10월 말경이나 11월경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름을 확정해서 예. 새로 들어갈 때 그 건물에 우리 당 간판을 예. 바뀐 이름으로 단다. 예.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레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 좋은 이름들이 당명으로 많이 쓰여서 예. 지금 좋은 가치를 찾다 보면 이미 썼던 이름들이 많아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핵심 가치를 담고 또 당명이 좀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부르기 좋은 그런 당명을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새로움을 뜻하는 신, 예. 뭐 새로움 할 때 새, 예. 뭐 이런 게 또 국민 이런 게 예.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유, 예. 공화, 예. 국민, 대한, 예. 뭐 미래까지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아니 저 이 말씀 여쭈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름이 길수록 좋은 가치를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예. 그러면 또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부르기 좋아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주면 좋겠다고 네. 주문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색은 어떻습니까? 당 색도 당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도 당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예. 이제 빨강색을 쓰다가 또 분홍색을 쓰다가 이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전문가들 사이에 네. 굳이 단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양한 가치를 포용한다는 의미도 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넥타이 말고 네. 이 옷을 당 색깔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당 색깔을 저희들 패션이나 네. 저희들이 입는 옷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색깔을 섞은 당색이 나올 확률이 높은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 색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 다 정하고 입주하고 이러실 때 함께, 짠! 예, 함께,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9개 지역민방과 국회 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특별 대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에 지역 발전에 대한 것들이 좀 모호한 언급만 있고 구체적인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 정강정책위원회에 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이 너무 적다. 지금 소위 이제 지방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문을 해놓았고 위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이 마지막에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네. 답을 들었는데 지금 이제 지역 9개 민방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토 균형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 그다음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균형 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낮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도 꾸준히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저희 당은 지방에 근거를 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더더욱이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주 만나십니까? 아니면 전화 통화라도? 제가 예전에 원내대표들이 만났던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공을 좀 덜 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도 좀 하시고 좀. 그래야 하는데 숫자가 많아서 뭐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예전에 저희들이 이 여당 할 때도 수시로 네. 직접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네. 조금 저 횟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근데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제 그 정부 중앙부처 13개가 세종시에 가 있는 상황에서 예. 국회에 오고 하는데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그다음에 뭐 길과장 뭐 무슨 네. 톱국장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들이 늘 길에 있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비효율을 없애고 세종시를 완성된 자족도시로 만들 필요성은 저희들도 다 느끼고 네. 있는데 불쑥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던졌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성 문제가 먼저 제거돼야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전에도 국회와 행정부 간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국회 분원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행정수도가 세종시에 간다고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이 되느냐 이 문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균형 발전을 하려면 세종시만 해도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지역보다는 발달돼 있으니까 훨씬 더 골고루 흩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을 세종시까지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균형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국가 백년지 대계가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더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균형 발전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 행정수도 이전이 마치 이 균형 발전의 완성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당의 지도부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서 알다시피 이제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을 원하고 그다음 수도권 의원들은 좀 반대하는 그런 그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있는데 뭔가 그래도 그 방금 얘기한 취지는 알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당의 입장 정리는 좀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는 의원들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위헌성이 있다면 개헌 과정에서 논의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뭐 국민투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이 의원들이 이 결정할 범위는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전문적인 좀 가지고 검토를 있습니다. 거쳐서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을 있고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단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국가적인 아젠다가 돼서 국민 전체의 결정으로 돼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국민의 대표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국회까지 다 가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헌법재판소 그때 결정이 네. 대통령과 국회가 가는 것은 헌법 상황이다 이렇게 네.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 간다면 그 문제가 선결돼야 됩니다. 네. 위헌성 문제가 먼저 제거돼야 되죠. 민주당이 국회 그다음에 특위 그다음에 지금의 예측으로도 국회가 옮기는 데만 국회 건설 비용만 1조가 넘게 드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 다 검토되고 난 다음에 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 특위 제안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제안이 왔는데 예. 처음에는 행정수도 이전 특위를 만들자 그러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하는 특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국토균형발전 특위 하고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이런 정도로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전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예. 그 특히 이제 알다시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예. 결국 이제 수도권은 초과미라 지역은 이제 소멸 위기인데 그 아마 통합당도 아까 정강 정책에다 이제 그 균형 발전 정책을 조금 담기로 했는데 뭐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뭐 말씀해 주기 좀 어려운가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이 국토균형 발전 목소리는 높았는데 네네. 실제로 이 중앙 정부나 국회가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이게 되는데 실제 이 균형 발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70년대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갈수록 오히려 악화만 됐지 이 지방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정말 국가적인 과제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교육, 의료, 그다음에 무슨 이 국토 개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가야만 가능한 일이지. 지금 혁신도시 또 여러 군데 전국에 10군데 조성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이게 정착이 안 돼서 기관만 가 있고 근무하는 사람은 주말에 다 올라오고 심지어 세종시에도 그 주말에 서울 오기 위한 버스들이 뭐 수백 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그것도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이게 우리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부작용이 없이 갈 수 있느냐.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 혁신도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지 네. 않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철저히 점검해서 독일이나 유럽처럼 어디에 살더라도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너무 구호로 외치기만 하고 치밀함이 부족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너무 앞서가도 안 되지만 예. 너무 신중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타이밍을 놓칠까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또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이미 아쉬움이 좀 있죠. 한 예.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예. 이렇게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세월이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 지금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서로 간의 소통이 좀 더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우선 그 서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뭐 안 된다. 세계는 도시별로 경쟁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하고 크게 이제 그런 의견 대립이 있죠. 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월 임시국회 중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은 뭡니까? 이제 원래 8월 국회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예. 전년도 결산을 하는 결산국회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을 미리 준비해 와서 100가지 그 예산상의 낭비 사례나 부적법 사례를 이제 밝혀놓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할 겁니다. 할 네.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그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데 대한 국가적인 대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해 복구 이런 것들이 8월 국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공수처법하고 그 일하는 국회법 이 부분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하자고 해놓고 정작 회의를 열자하면 회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 가방위도 지금 소집이 됐는데 민주당이 안 응해서 저희들끼리만 진행을 하고 이랬는데 말이 좋아서 일하는 국회지 그냥 자기들 편하게 그냥 법안이나 하는 거 통과시키는데 하려고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것이고요. 그것은 더 논의가 돼봐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공수처 후속 관계법들은 이제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은 위헌 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보고하자는 거고 저쪽은 그냥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검찰을 독립적으로 잘하는 검찰을 저렇게 자기들 수사한다고 인사 가지고 해체 가깝게 해놓고 이제는 공수처도 사실 필요 없게 됐는데 검찰이 자기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까 봐 공수처 자기들 사람 임명해서 이 검찰을 좀 제어해 보려고 했던 것은 목표가 다 달성됐는데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고 네. 저희들은 지금 위원 결과를 보고하자 이렇게 네, 하고 네. 있는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추천권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법안을 내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작년에 민주당이 소위 패스트 트랙으로 저렇게 갈 때 이게 무소불위의 국가수사기관을 만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야당이 추천권 2명 가지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반대하면 전혀 안 되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하겠다. 이 말을 기본을 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양심이 있다면 안 낼 거라고 보는데 네. 내게 된다면 또 되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작업은 하고 계시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입장은 공수처 반대지만 예. 예. 저쪽에서 네. 또 법을 바꾸어서 네. 자기들이 몽땅 추천위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네. 저희들이 추천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 전략을 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대표님 좀 아까 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이제 결산 국회인데 아까 코로나 피해 그다음에 이제 잠깐 수해 피해도 있어서 추경 얘기가 좀 4차 추경 얘기 좀 있었는데 정작 정부 여당은 뭐 만지작거리다 접었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4차 추경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 네. 수해 현장에 가보니 네. 이 정부는 이번 수해 피해를 5천억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 그런데 중앙정부 예비비가 3조 넘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시도의 이 가용한 예산도 2조 이상 남아 있어서 5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피해가 조 단위가 훨씬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있는 기존 예비비로 피해 보상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냥 수재로 가옥이 전체 못 쓰게 된 데는 민간인은 민간 가옥은 지금까지 100만 원, 상가는 200만 원 줬거든요. 네네. 그걸 이번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서 2배를 올렸는데 200만 원, 400만 원인데 이 200만 원 가지고는요 수해 입은 집들 가보니까요 모든 가져두고 다 못 쓰고요. 네. 장판 벽지 다 뜯어냈어요. 이거 200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비비로는 이걸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가 재정 건전성이 문제이고 어렵지만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게 재난을 당한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추경을 통해서 그걸 해주자. 우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재정 건전성 걱정하던 정당이 왜 이 해주자고 하느냐. 네. 아니 제일 급할 때는 빚을 내가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다만 긴급하지 않은데 빚을 내서 많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걱정한 거지. 아니, 꼭 필요한 건 하자 이런 입장인데 네네.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이 아직까지는 예비비로서 가능하고 추경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피해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 피해 복구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받아보고 기존 예비비 가지고는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4차 추경을 또 주장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을 9월까지 내야 되고 이 작업에 날밤을 세우기 때문에 네네. 추경 필요성이 있어도 짤 수가 없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네.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요.
그 이제 4선 이상 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주 무익한 논쟁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지금 하는 분들은 선수에 관계없이 초선으로 친다. 예. 그러면 1년 했으니까 1년도 채 못 했으니까 12년 뒤의 일이란 말입니다. 12년 뒤의 일을 지금 결정해 놓는다 해서 그 유지될 리도 없고 실익이 별로 없는 일을 네. 이 바쁠 때 무익한 논쟁을 제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선이 되면 다선들이 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새 정치인들 유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각 정당들이 선수 많은 사람을 그 퇴물 취급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다 공천 안 주고 그래요. 자연적으로도 그런 기전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선수 높은 의원들을 못하게 하면 아마 우리 국회 경쟁력이 훨씬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그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의회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초재선이 많아서 그렇다는 네.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부는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한 분들이 있고 의원들은 그렇죠. 기간이 짧으면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국회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논의 시기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선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바로 다음 선거가 대선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보수 쪽에서 통합당 쪽에서는 그 후보군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 정치조사, 여론조사 전문가를 만났는데요. 외국은 여야 대선 후보를 같이 놓고 여론조사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없고 어느 정당의 대선 후보, 어느 정당의 대선 후보 이러면 그렇게 맞추는 거지. 우리처럼 지금은 뭐 민주당 후보가 1, 2, 3위를 하고 뭐 우리 측 보수 쪽 후보가 후순위가 아닌 이런 여론조사하는 자체가 우선 방식이 없다는 것이고요. 하늘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미 다 내놓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 미래통합당 쪽이나 보수 네. 쪽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지명도라든지 인지도가 덜 알려져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전국의 1000샘플 내지 2000샘플의 조사에서 많이 안 잡힐 뿐이지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인기 절정을 달리는 가수들이 이 기존에도 이미 가수 활동을 했는데 눈에 잘 안 띄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평가되니까 아주 이 인기 있는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이 의원이나 지도자 중에도 지금 국민의 눈에 그 실력이나 능력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예. 우리가 이 후보를 만드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하다 보면 우리 쪽에도 지금 민주당 쪽의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후보 못지않게 훌륭한 후보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 점은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어떤 경선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능력 있고 괜찮은 후보들을 국민에게 알릴까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뚜렷한 후보군이 보일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 후보를 만드는 과정 네, 네. 경선 절차지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절차로 함으로써 거기에서 골라지는 과정 자체가 선거운동이 되도록 하는 예. 그런 과정이 거쳐지고 나면 아주 훌륭하고 국민의 지지를 예. 받는 후보가 탄생할 거다. 그렇게 자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앞에 선거도 한번 얘기해 보죠. 4월에 이제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아서 오히려 좀 추려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산은 많은 분들이 벌써 열심히 뛰고 있고요. 서울은 오히려 민주당 쪽은 후보군이 많이 오르내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산시장이든 서울시장이든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치명적인 실수로 재보궐선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두 지역 재보궐선거에만 아까운 국민 혈세가 838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사고 때문에 그만두거나 사망하심으로써 시정 공백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우리 당이 못 이긴다면 말이 안 되는 선거죠. 네. 말이 안 되는 선거고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자신들의 책임 있는 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후보를 안 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최소한 집권 여당이 자기들 당헌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경선 방식 아까 이제 그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그 아마 후보군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기존처럼 그 국민 참여 그 여론조사하고 그 대의원들, 당원들 이렇게 50대 50으로 이렇게 경선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현재 경선 룰은 네. 말씀하신 대로 당원 투표를 50%로 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네. 50%로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당에 기반이 있는 분들이 후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별로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서 네.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지금 고민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해지면 이제 그런 당헌 당규를 바꾸겠지요. 네.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로 당내 후보를 뽑고 완전 국민 경선으로 뽑아서 마지막에 두 분 중에서 국민이 선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영 원내대표의 별칭이 유발승이세요. 예. 근데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보면 그 주지스님 1,200명 정도의 명단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아, 그렇습니까? 1,200명 넘죠. 그렇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 유발성이라고 예. 그 머리카락이 있는 선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별로 네. 저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 유발성이란 말이 국민들에게 친근한 말도 아니고 네.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해야지 뭐 네. 선임이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입문하실 때도 17대 때 예. 조계종 추천으로 입문을 하셨나요? 아니 뭐 추천도 있었지만 예. 뭐 제 실력으로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우리가 국민들이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어떤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여당이 됐을 때 참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정권을 넘겨줬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제1야당이기는 하지만은 103석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네. 저희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이나 지금 정권이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야당 원내대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게 여론조사 지표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이루 손으로 다 꼽기도 어렵습니다만 외교 안보도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고 경제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사법적 정의 우리 사법기구들 또 다 훼손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제발 정부 여당이 좀 잘해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안타깝고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알겠습니다. 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가려는 국가의 방향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흔히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우리 의원들이나 구성원의 은행 한두 개가 잘못되면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점수를 다 까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정말 진중하게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당, 정치인으로 비춰야만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기 기자도 1시간 네. 동안 함께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신다면. 그 대표님 이제 103석에 좀 열악한 상황인데 아마 원구성 협상 때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원내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계신데 저도 앞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수권 정당의 어떤 모습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패배주의였다면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국민만 바라보며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묵묵히 국민만 바라보며 걸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기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입니다. 뭐 많이 덥고 힘드시겠습니다마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도 자주 깨끗이 잘 씻으시고 에어컨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틈틈이 환기도 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이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